자,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스트리밍을 이야기를 하다가 경험 선정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이 고객 정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험 선정하기. 그래서 오늘은 이직 바이블로 치면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정의하는 방법, 오늘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왜냐면 고객이라는 이 존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객이 왜 중요할까요? 왜 고객이 있어야 되냐? 이게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 일을 하는 목적,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일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익의 원천이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우선순위를 결정 못하겠다, 우선순위가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객 관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객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못 정하는 거예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날. 그래서 지금 6개월 스트리밍이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제 입장에서 진짜 거의 노예가 되는, 그잖아. 이게 지금 딱 이거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의 사람은 당연히 고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객이 왜 있어야 되냐라는 것도 있지만은 고객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지를 조금 더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좀 왜 고객이 있어야 하는 거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객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보통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일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성을 얘기하는 전문성. 그러니까 고객 관점이 없는 전문가는 보통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보통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복잡해져요. 근데 고객 관점 있는 사람은 복잡한 일을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을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관점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는,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대체 누가 고객이냐? 자, 여러분들의 고객 종류를 한번 좀 적어보실래요? 여러분 고객이 누구예요? 이 고객 정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커리어 발전은 개뿔 시작도 못해요. 그냥 무한 굴레로 빠져듭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고객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도 어렵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순서도 정하기가 어렵죠. 그럼 돈 당연히 안 되지. 그리고 일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현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받은 만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받은 만큼만 한다라는 생각은 받은 만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따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고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커리어의 발전의 가장 기초다, 기초. 그냥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 베이스 없이 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의 고객은 대표님, HR 하시는 분의 대표님이 될 수도 있죠. 대표님만 있을까? 그러면 대표님의 뭐 이거 지문 뭐 이렇게 사라지는 이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대표님도 있을 수 있죠. 고객이 대표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구매한 고용주, 진짜 타 팀 인원들도 고객이 될 수 있죠. 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때 여러분 지금 막 당장 답이 안 나오잖아. 지금 200명 넘게 있는데 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고객이 그밖에 없어요?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이 누군데 누구? 그 누구냐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사내 고객은 대체 누구냔 말이야. 이게 알듯하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나 빼고 다 고객 그러면 또 아무도 고객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잖아. 이게 원래 극과 극은 통하는 거거든. 나 빼고 다 고객이야? 그럼 고객은 없어. 뭐 이거랑 똑같아. 왜냐면 우선순위 결정이 안 되잖아. 모두가 고객이니까. 그죠? 그렇지. 협력업체도 고객이 될 수 있겠죠. 협력업체가 어떻게 고객이야? 우리가 갑인데?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갑이야. 우리 회사가 갑이고 협력업체 을이야.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갑, 네가 을. 그래서 뭐 이상한 아주 그 꼰대 같은 분들은, 야, 이 말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진짜 다 슈퍼 꼰대인데, 이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모 부장님하고 일하다가, 야, 진짜 저렇게 꼰대가 되는 거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는데, 야, 협력업체 다 들어오라 그래. 딱 이러거든요. 다 들어오라 그래. 그때 안 들어오면 잘리는 거야. 이거 잘리는 거야. 그 업체라고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야, 근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니 협력업체들이 다들 그 대표고 그거 다 나름 회사인데 바쁠 텐데, 아니 뭐 대기업에 무슨 팀장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 이런 진짜 실력 있는 협력업체들은요 오라고 오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이미 바빠요. 지금 더 바빠. 이거 바쁘고 그 바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갑자기 어떻게 그 오란다고 막 들어오냐고. 물론 이제 대형 고객이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고객이 누구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력업체는 고객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도 제가 여러 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1차 고객이 있고 2차 고객이 있고 그리고 3차 고객이 있다. 이게 뭐 좀 어렵긴 한데, 1차 고객은 그냥 소비자죠, 소비자. 2차 고객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상에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조직과 사람. 그러니까 이 안에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안에 뭐 정부도 있죠. 또 뭐 있어? 상사도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그 옆 팀, 함께 영업이면 마케팅일 수도 있고 기획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팀, 그리고 다른 팀이 확장되면 협력업체겠죠. 여기에 또 뭐만 있겠어? 무슨 뭐 인허가를 받거나 이제 그런 게 정부 같은 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3차 고객은 누구냐? 우리 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더십이 우리 팀원들까지 고객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를 막 되게 깊이 들어가면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일단 이것도 어려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니 우리 회사는 B2B 회사인데 무슨 우리 회사가 1차 고객이냐 막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B2B 회사의 그 고객사의 고객은 소비자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우리 고객은 현대자동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현대자동차의 고객인 B2C 고객을 염두에 두고 현대자동차를 영업하는 사람하고는 성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신 건데,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우리는 GPT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GPT를 같이 활용하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HR이니까 HR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차죠? HR 직무의 3년 차 해볼까요? 3년 차 레벨에서 고객의 분류를 해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GPT를 3.5가 있고 노션에도 쓰거든요. 이건 3.0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GPT-4를 써보니까 이게 4가 훨씬 더 좀 정교해. 제가 좀 느리긴 하지만 4로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건을 프롬프트 이렇게 넣죠. 직무명을 넣고 연차 레벨을 넣고 그 다음에 고객의 분류라는 세 가지 내용들을 문장으로 구성해서 지금 명령을 넣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뭐 좀 느려요. 4는. 근데 어찌됐건 HR이니까 지금 올바로 좀 알아들었고, 지금 보세요. 여기도 얘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HR에 뭐 맥락이 더 필요하다고 뭐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본인이 얘가 고객 분류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HR의 고객 그러면 내부 고객만 얘기해요. 소비자를 포함하여 고객 분류를 7개까지 뽑아줘.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일단 지금까지 뽑은 걸로만 봐도요, 내부 고객이 있고 또 외부 고객이 있죠. 자, 보세요. 구직자, 파트너, 회사, 협력사, 여기 협력사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고객이에요? 임원 및 경영진. HR인데 임원진과 경영진, CEO를 고객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HR의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만을 생각하고 HR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심각한 오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실력이죠. 자, 지금 보니까 HR도 B2C가 고객이래. 그죠? 중간상 이게 직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지금 얘가 지금 엉뚱하게 직원, B2E, 인플로이 이렇게 다 뽑았군요. 네. 이거를 직무랑 연결해서 뽑아야 되는데 얘가 좀 이걸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다른 직무 뭐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보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총무 얘기했었죠? 총무 직무의 고객 분류를 7가지 해줘. 도출해줘.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총무라는 직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 고객이 뭘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총무 직무는 고객이 대체 누구라고 나올까? 대부분 고객이 없다 그래요. 없거나 아니면 상사 정도? 뭐 진짜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조금 더 하시는 분은 뭐 대표님? 요 정도. 근데 사실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객군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은 제일 먼저 뽑네요. 그죠? 뭐 또 비품을 구매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니까요. 그리고 부서장과 관리진, 경영진, IT 및 기술팀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외부 업체, 방문객도 고객으로 꼽네요. 너무 공감되는데요, 저는. 그리고 임시직원 및 계약직까지 이렇게 좀 뽑아줬는데, 저는 방문객이라는 것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너무 센세이션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이라는 개념을 드렸잖아요. 소비자, 무조건 소비자. 우리 회사의 소비자가 내가 무슨 당장 뭐 영업부나 마케팅처럼 직접 다이렉트로 소비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총무도 소비자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키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 고객과 2차 고객, 3차 고객 개념 정도를 집어넣으시고 GPT에게 고객 분류를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잘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좀 결론을 내면 어떻게 찾냐, 어떻게 정리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GPT를 활용한다. GPT도 4가 좋죠? 4를 활용한다. 근데 프롬프트가 어떻게 됩니까? 직무명 그리고 연차 고객 분류 해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객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험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총무팀이 있었는데 나는 총무팀이지만 이런 일을 해봤어. 총무팀에서 이런 방문객을 위한 업무나 구매나 프로젝트를 해봤어. 그럼 경력기술서로 뽑아낼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험을 뽑아내는 겁니다. 고객에서부터 경험을 뽑아낸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경력 기술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분류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 막 했는데 막 개념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해. 그리고 막 아닌 이유를 막 얘기해. 근데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너무 똑똑하게 이 1차, 2차, 3차 고객이란 개념 그거에서 그냥 총망라해서 너무 아주 정교하게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7개를 뽑았기 때문에 저렇게 보는데 저걸 더 하셔도 돼요. 10개, 20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이라는 것을 일단 규정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력기술서를 당연히 잘 뽑기도 하고요. 일도 잘한다. 그 고객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물어보셨겠죠. 내가 뭘부터 해야 되겠냐?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류를 하는 거, 고객 정의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객이 누구 있는지 한번 쭉 뽑아보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경력기술서에 쓸 경험을 한번 뽑는데 도전을 해보는 거. 자,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1차 고객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2차 고객, 소비자까지는 못 갔지만 2차 고객인 정보를 만족시켰다? 성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일단 무조건 고객을 만족시켰어? 성과물을 볼 수 있어요. 아까 3차 고객은 리더십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부하 직원의 성과가 좋아졌어? 성과물로 얘기할 수 있죠. 리더십으로서의 그 역할에서 성과를 낸 거니까. 무조건 우리는 드라마틱한 무언가 아니더라도 내 성공 경험을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고객을 만족시켰어? 고객이 뭔가 삶이 변했어? 고객에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줬어? 무조건 성공 경험이다. 그러면 그 성공 경험을 어디다 쓰냐? 경력기술서에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다 뽑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엣지 있는 거를 1년에 한 칸에서 2칸 정도만 경력기술서에 쓰는 거죠. 내가 했던 모든 걸 다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엣지 있는 거 1개에서 2개. 그게 이제 경력기술서를 작성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게 돼야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연결선상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경험 선정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걸 해보셔야 뭐랄까 머리가 트입니다. 머리가 트이고 진짜 뭔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경험 선정을 먼저 좀 해볼 건데, 자, 경험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직무 성공 경험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고객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단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고객 관점을 가지고 고객이 누구냐를 규정해야 사실 이거를 찾아내기 쉽다 그랬는데, 고객으로 연결된 내용, 그러니까 직무 성공 경험을 당연히 수치화도 있어야겠죠. 수치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직무는 또는 우리 회사는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안 통한 얘기예요. 그건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생신입들,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뒤통수 후려맞으면 그만인데, 경력은 그냥 이 친구는 대화가 안 돼 있고 내가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뭐 더 안 돼. 그 뭐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축구화가 뭐 좀 별로여가지고 내가 좀 잘 못 찼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축구화를 그럼 바꾸지, 왜 축구화를 안 바꿨어요? 뭐 이렇게 이 대화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력은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나의 성과의 크기를 무언가 결과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프리랜서도 경력기 써야 되냐고 하는데 당연히 써야 됩니다.
경력기수가 있어야 당연히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경력기수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커리어를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 내용의 이력이 쌓여서 현재 나의 스택이라고 스택된 어떤 경험들인 거죠. 잘 쌓여진.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의 히스토리를 쭉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문서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 안 되는 직무라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치화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 숫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꾸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경험을 선정할 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 KPI죠. 사실 KPI 얘기를 제가 뭐 진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KPI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KPI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KPI가 뭐냐 뭐 하시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 해봤는데 별로다 안 맞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막 다 너무 지엽적인 얘기들 파편들의 얘기고 KPI의 본질은 사실은 좀 더 그 백그라운드로 넘어가면 드러커가 얘기했던 MBO입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옵젝티브죠.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철학하에서 현대 경영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야만 관리가 된다라는 철학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측정을 할 거냐, 그것이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오브젝티브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그게 이제 MBO라는 경영 기법으로 승화됐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KPI, OK, 지금 이제 OKR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넘어가게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너가 일을 잘했다는 것을 뭘로 측정할 거야? 이거죠. 아, 지금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경험상 수치화를 쥐어짜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KPI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함몰되면 또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모순을 끌어안아야 돼. 우리가 매출하지만 매출보다 중요한 게 고객이죠. 근데 고객 하는데 매출이 안 나와?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에 이를 수 있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을 빨리 끌어안아야 돼. 이게 참 어렵죠. 워라벨 하는데 워크와 라이프가 일치가 되는 게 프로예요. 워크 이즈 라이프가 되는 게 프로야. 근데 프로일수록 워라벨이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프로가 아닌데 워라벨을 따지면 보통은 이직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불경력일 확률이 매우 높죠. 이게 모순이 아니고 내 안에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는 것 뿐이야. 이제 그거를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이 좀 거창하게 했는데 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성과의 지표가 무엇인지는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탕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여기로 다시 넘어가서 아까 회계직무 얘기하셨죠? 회계직무 한번 물어볼까요? 회계직무 3년차 레벨에서 고객 분류를 하되 KPI와 연결해서 표로 만들어줘. 뭐 어렵습니다. 좀 프롬프트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도 뭐 똑똑하니까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거 저 한 줄을 그 신입사원한테 주고서 야 이거 HR 신입사원한테 주고 야 이거 내일까지 너 보고서 갖고 와 이러면 아마 못할 거예요.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얘는 뭐 한 1분 안에 그냥 뚝딱뚝딱 만드니까. 아까 회계직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계직무 바로 좀 넣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첫 번째 무조건 내부 팀 부서를 먼저 얘기를 하네요. KPI 예시가 나오는데 내부 보고서의 정확성 및 시기성 해서 예시처럼 나오는 것은 응답 시간이라고 뭐 조금 안 맞아 보이는 것도 좀 있네요. 자, 근데 경영진 근데 월별, 분기별, 재무제표, 제출 시기, 예산 대비 실적 분석이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주주에게 제공되는 내용들. 지금 고객 분류가 되게 다양해지죠. 아까 여기 지금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예요. 고객 분류, 아까 회계는 고객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그거부터 보면 내부 팀 그러니까 회계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 아마 거의 다 저기에 해당될 거예요. 내부팀 부서가 고객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업무 처리 시간을 KPI로 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진도 회계팀의 진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회계팀의 고객은 경영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주. 그 회계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정부 세무기관 내가 막 그냥 난 전표 정리를 했는데요. 난 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 전표 정리 왜 했는데? 결국은 회계감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 세무 신고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부와 세무기관에 맞춰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정부와 세무기관을 고객으로 인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계속 자기 일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왜 맨날 밤새야 돼, 왜 일원을 왜 맞춰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세무신고의 정확성 및 감사 대응 효율이라는 KPI 예시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급업체
외부 감사인 이 KPI 예시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한번 더 물어볼까요? 나 주니어인데 내부 회계 직무, 내부 팀, 부서를 고객으로 삼는 KPI와 성공 사례를 예시와 함께 표로 만들어줘. 자, 이제 아무래도 표가 좀 보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묻고 있어요. 이번 스트리밍 쭉 하면서 항상 GPT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결국 전문가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히든 커리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이 경력 기술서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뽑아내 가는 겁니다. 자, 성공사를 예시를 보니까 지금 훨씬 더 정확하죠. 지금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앞에서는 회계직무에서 제가 3년차 레벨이었는데 이것까지는 얘가 지금 연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직무에서 고객 분류와 그에 연결된 KPI를 간략하게 표로 그냥 정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3년차 미만이면 보통 여기겠죠. 뭐 조금 이제 스타트업 정도 되면은 경영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완전 초창기다 그러면 주주까지도 갈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 근데 그 이상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니어 레벨로 한정을 하면 내부 팀과 다른 부서들을 고객으로 분류를 해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죠. 보니까 지금 5가지로 뽑아줬네요. 아까는 위에 그냥 예시로 응답 시간 하나만 나왔는데, 근데 내부 보고서의 정확성,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개월 동안 여기 뭐가 나온 거죠?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서로 달았죠. 그러니까 오류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12개월. 그럼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1년 내내 오류 없이 얼마나 꼼꼼했다는 얘기야. 그죠? 실적 보고서를.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 한 1년 차 정도? 진짜 입사하자마자 뭐 전평력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저기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시기의 적절성. 그래서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기한 내에 모든 부서에 제공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얘가 예시가 참 좋네요. 예시까지 넣으니까. 응답 시간. 응답 시간을 평균 응답 시간 2시간. 이거를 뭐 우리가 측정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원격 근무라거나 재택근무라거나 이런 경우에 기록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나의 이 회계직무로서의 이 경력기술서의 저 지표를 응답 시간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 지원,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회계직무분들 다 쓸 거 없다, 뭐 우리는 수차 불가능하다 막 이러시는데, 아니 있는데 왜 여기서 없다 그래? 있잖아요. 예산 지원 효율. 여기도 보니까 23년도 연간 예산 작성 시 회계부서의 협업으로 95% 정확도 달성,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재무교육, 재무 자체가 하는 일이 전표관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이란 걸 하죠.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계정으로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발주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긍정적 응답이라는 형태로 성사례 예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직무가 다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가능할까? 왜 모든 직무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직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온 겁니다. 동양에는 직무라는 개념이 없어요. HR이라는 거가, 이게 직무가 HR이잖아요. HR이라는 개념이 큰 철학적 백그라운드 2개예요. 동양 사상과 서구 사상인데 서구에서 온 게 직무의 개념입니다. 동양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역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역할을 얘기를 많이 하죠. 직무 전문성은 서구에서 왔고, 이 GPT를 또 누가 만들었어요? 저 실리콘 애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것도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서구에는 정보가 훨씬 리소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HR 제도가 더 서구화되려는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지금 이질감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지, 이미 굉장히 서구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권들은 정말 이미 많이 갔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거의 직무는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경력기술서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걸리는 비슷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 내용을 이 경력기술서에 옮겨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한번 쫙 다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작성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넣어드렸죠. 자, 그래서 실제 작성을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경험 리스트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표를 하나 만들고요. 업무 내용 이렇게 그냥 합시다. 그리고 뭐 굳이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부서 뭐 한 부서에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자, 요 기간을 5칸까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험이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거꾸로 6개월씩 내려가봐. 6개월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년 상반기, 그리고 22년 22하, 22상, 21하, 21상 이렇게 되겠죠. 5개의 반기를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5년이라고 한다면 뭐 3년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했는지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아, 상반기 때 뭐 캠프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뭐 훈련을 했어. 막 예시 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서 뭐 부서 혹시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고객,
분류. 그 업무에서 고객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적으면 좋은 게 KPI.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 더 적자면 여기에서 결과. 자, 여기까지 가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거를 일단 뒤에 거는 한 칸씩 가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씩 쭉 다 적으시는 거예요. 6개월 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3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입사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 그러면 2년이 아니야. 막 1년 반 됐어. 1년 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Q로 하면 돼. Q로. 그러면 쿼터죠. 쿼터. 자, 그럼 다시 23 3Q, 그리고 23 2Q, 23 1Q. 이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21 4Q. 일단 무조건 5칸을 먼저 써보세요. 만약에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씩. 뭐 2달씩 하셔도 돼요. 한 달씩 혹은 2달씩. 그래서 그냥 5칸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때 내가 기간으로 그냥 끊어서 무슨 업무를 했었지? 그럼 만약에 업무가 뭐 그냥 캠프를 6개월 동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또 캠프, 훈련. 이때 나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놀았어? 뭐 하여튼 그잖아. 그때 그 캠프의 고객이 누구예요? 그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GPT랑 얘기를 하면서 고객 분류도 분석해 보시고 그 업무의 KPI가 뭐였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KPI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했던 거 요런 거 뭐가 있을까? 아까 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고 뭘 만들었고 막 이런 거면 더 좋겠죠. 단가인하 작업을 했어. 그래. 단가인하 좋습니다. MD로서 직무가 뭘까요? 그럼 영업이라고 해볼까요? 영업 직무로 단가인하 프로젝트를 했는데 KPI가 뭐가 좋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가 좋을지 예시와 함께 표로 만들어줘. 언제나 표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단가인하, 그러니까 직무와 단가인하라는 그 세부 내용을 지금 프롬프트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KPI를 제시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예시까지 좀 요구를 했으니까, 자, 요 내용을 이제 좀 보는 겁니다. 단가인하 율이라는 단가, 얼마나 단가를 인하할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시가 저렇게 나오네요. 이제부터 나오네요. 매출량 증가율. 그래서 저걸 줄임으로써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매출액 변화율, 뭐 증가일 수도 있고 변화일 수도 있고, 단가인하라는 액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바뀐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추출해서 지금 이제 뽑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질문을 여러 던져봐야 돼. 여기 던져보고, 제가 GPT-4 정도 되니까 좀 복잡한 내용들을 묶어서 물어봐도 얘가 알아서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물론 해석 못한 거는 저렇게 위에서 자기가 이해한 거를 여기 맨 위에 다시 자기가 앤서를 해줘요. 여기에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가인하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고객 만족도도 그렇고 재구매율 나오죠. 신규 고객 획득률 나오죠. 수익률 변화. 요 내용만 가지고 다시 앞에, 아까 여기 이게 만약에 단가인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 분류를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재구매 혹은 아까 뭐였죠? 신규 고객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거가 가장 매끄럽고 숫자적으로도 가장 좋았던 사례를 그냥 경력 기술로 뽑아내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수익률 변화, 이미 벌써 저와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집어넣고, 야, 이 경험에서는 어떤 KPI를 도전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면 벌써 쫙 나오고 예시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요거는 나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그냥 뽑아가지고 그걸로 경력 기술을 작성을 하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 아주 이해가 잘 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드려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도 2가지를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험 선정하고 고객 분류하면 사실 경력 기술서는 되게 작성하기가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치기 전에 11월 북클럽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중요합니다. 11월 달에 제가 각 잡고 갑니다. 각 잡고. 그래서 11월 달에는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으로 제가 18번 읽은 책을 이제 19번째 읽게 되겠죠. 19번째 벌써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가르치고 프랙티스 해보고 뭐 날생 쇼를 다 했던 내용을 총망라해서 북클럽을 다음 달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대체될 수 없는 일잘러. 대체될 수 없는 일잘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11월 달에 드러커 책을 가지고, 원래 북클럽은 3주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줄여도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래서 11월만 4주를 합니다. 11월만 4주. 그래서 저는 매년 11월에 드러커의 자기용 노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매년이 아니라 사실 매달 반복해도 되는 만한 이제 주제인데 어쨌든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뭐 상세한 내용들 막 있으니까 대체 불가한 일잘러가 되기 위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힘든데 경력 쌓임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네요. 사실 드러커의 이 자기계용 노트는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가장 백그라운드이기도 하고 현대 경영학의 백그라운드이기도 하고 모든 이 CEO들과 임원들의 염원이죠. 염원. 그 내용을 그냥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무 따야 아무 따.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들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그냥 4주 동안 듣고 제가 시키는 거 그냥 조금만 한번 해보셔도 전혀 다른 레벨로 올라갑니다. 이건 뭐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이 무식함으로 인해서 100%를 설명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제가 저자도 아닌데 드러커도 아닌데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소화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달 한 달 동안 정말 여기에 맞는 내용들을 막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북클럽이 이제 책 한 권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이거든요. 이제 한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랑도 지금 다 소통이 됐고 그래서 1주차, 2주차, 1주차는 목표 달성 능력, 2주차는 시간 관리 방법, 3주차는 강점에 대한 잠재력 찾는 방법, 4주차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요 네 가지인데 사실 그 내용을 하여튼 짬뽕을 시켜가지고 막 하여튼 난리를 치려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오시면 좋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북클럽이니까 북클럽 진행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소그룹, 실시간 큐레이션, 노션 템플릿, 증정. 이렇게 해서 계속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도 있고 실시간 큐레이션도 있고 한 주에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한 2시간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1시간 만에 끝낸다고 해놓고 맨날 1시간 반 2시간을 해가지고 참 죄송하긴 한데 뭐 우리 사장님 미쳤다지 뭐 어차피 다시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일찍 가실 분들 그냥 빨리 집에 가시고 나중에 보셔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기가 어쨌든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을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매주 화요일마다 줌으로 제가 북클럽을 진행을 하고 수요일은 요 스트리밍을 이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11월 달에는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을 거야. 화요일날 이거 듣고 수요일날 또 스트리밍 듣고 그럼 화수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1일 1영을 해. 형이 매일 아침 6시마다 계속 이직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승진이 안 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100%야. 이거는 제가 다른 거는 좀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 자기계용 노트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초 펀더멘탈 자체를 정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사수하셔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또 그냥 뭐 위기가 오면 더 좋아 더 좋아 위기가 오면 더 좋아 이럴 때마다 막 팍팍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계용 노트는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어쨌든 각 잡고 11월 한 달을 이걸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다른 레벨로 완전히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북클럽은 기대하시고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준비하겠습니다. 제 이름까지 걸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명예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또 정신없이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 목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이 커리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트랙을 타는 겁니다. 그게 이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회사 내에서 발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발탁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찌됐건 간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GDR 네트워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GDR 네트워크로. 그래서 같이 그냥 계속 같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뭐 이러면서 갈 수 있도록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나름의 적용점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